네, 안녕하세요. 홍기표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직접 이렇게 강의를 못 드리고 녹화 촬영해서 아마 수요일 이제 5시부터 이렇게 이제 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서 당분간은 그 한라일보 홈페이지 한라TV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주 금산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금산문의 그 주제를 4가지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때 배운 게 우리 제주의 이제 마해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유배인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살았던 터에 그 당시에 세운 건 아니겠죠. 살았던 유배인 터에 후세에 이곳이 이 유배인이 와서 살았던 터이다라고 비석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런 비석을 이제 이른바 뭐라고 말하냐면 유배인 유허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제주 전역에 요 유배인 유허비가 몇 기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한번 좀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제주에 이제 내려왔던 목사라든가 뭐 판관, 그리고 이제 현감들, 소위 이제 선정을 펼쳤다라고 이제 선정비 내지는 이제 송덕비겠죠. 이런 선정비, 송덕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 전역에 몇 기 어디에 있는지, 또 아울러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 제주의 효자나 연력, 뭐 효부, 열부, 그리고 의사, 이런 분들을 중앙초정에서 이제 표창하는 정려를 내립니다. 그래서 정려비가 이제 마을 입구라든가 집 앞에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일괄해서 제주 전역에 조선시대 때 세워진 정려비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이제 3가지 주제를 갖고서 이제 오늘 만나려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유배인 정려 유허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인 정려 유허비가 의외로 유배인들은 지금 제주에 조선시대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한 300여 명 이상의 유배인이 제주를 오갔다라고 이제 문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올 초죠. 올 초에 이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유배인 관련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집에 의하면 지금 현재 파악된 유배인은 한 300명 정도로 이렇게 목록화해서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승정원 일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펴낸 자료집에 소개된 300여 명의 유배인 말고 한 40~50명의 유배인을 더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유배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350여 명 전후에 제주 유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이라고, 또는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고,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제주에 와서 유배했던 장소에 비석을 세운 것은 아쉽게도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기 정도밖에가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요 6기 중에서도 맨 아래에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 정려 유허비, 저기 대전 추사관에 있죠. 추사기념관에 있고, 그 다음에 서재 한천 유허비, 요거는 저 표선 가시리에 있습니다.
이 두 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최근가입니다. 최근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때 세운 유배인 유업이는 앞에 4개, 충암 김장선생, 우암 송시열 선생, 동계 정원 선생, 서재 임진화 선생 4기만 우리 제주 전역에 이제 산재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배인 유업이는 우리 제주에 이렇게 이제 최근 것까지 포함해서 6기가 이제 소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인 유업이가 왜 중요하냐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유배인과 관련된 여러 문헌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문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기 같은 관찬 사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정사나 사서에 이제 그 소개된 그분의 어떤 그 행적과 업적 말고 실제로 우리 제주에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관련된 글이 비석 뒷면에 이제 이른바 이제 비음이라고 그러죠. 비음으로 이렇게 이제 깨알 같은 한자로 쓰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배인 유업이는 기존의 문헌 자료에서 우리가 확인되지 못하는 우리 제주와 관련된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배인 유업이는 아까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목민관 선정비라든가 정려비와 달리 그 자체가 비석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암 김정 선생 다 아시겠지만 그 1519년 귀묘사화로 이렇게 이제 유배당하면서 제주에는 1520년에 이제 유배했던 분이시죠.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장소는 지금 좀 불분명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동문시장에서 그 산지청 건너 동문시장에서 조금 남쪽으로 거기에 이제 그 충암 김정 선생이 유배 와서 살았던 터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 충암 김정 선생 유허비가 이렇게 이제 소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충암 김정 선생 유허비하고 그리고 우암 송시열 선생 유허비가 원래 장소는 또 예컨대 요 우암 송시열 선생 유허비는 어디에 이제 소재하고 있었냐면 원래 유배 와서 살았던 터가 그 칠성로 끝자락 산지천 쪽으로 나가는 칠성로 끝자락에 우암 송시열 선생 유허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예, 그게 뭐 제주 향교로 옮겨졌다가 지금 현재 오연단으로 옮겨져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충암 김정 선생 유허비도 원래는 동문시장 남쪽에 세워졌다가 그게 해방 후에 오연단으로 이렇게 이제 이설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암 김정 선생 유허비와 우암 송시열 선생 유허비는 원래 유배 와서 있었던 적소토에 있는 게 아니고 두 분 다 유허비는 지금 오연단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연단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비석이 바로 요 사진입니다. 왼쪽에 우암 송 선생 정려 유허비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비석이 충암 김선생 정려 유허비인데 요거는 언제 세운 거냐면 그 1979년에 이제 세운 신비입니다. 왜 요 그 1979년에 이제 새로운 비를 이제 세웠냐는 좀 있다가 충암 김정 선생 정려 유허비가 역시 파손된 채로 그나마 상당부만 오연단에 이제 역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비석이 동강난 비석을 세운 게 뭐 안타깝다 해서
제주도 이제 당국하고 어떤 그 합의를 봐서 1979년에 이제 신비 새로운 비를 이제 세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충암 김선생 정여까지만 나와 있는 비석입니다. 오연단에 가보시면은 오연 조두석 5개 돌 세워진 왼쪽 윗부분에 이렇게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연 조두석의 맨 왼쪽에 있는 5개 돌 중에 한 개의 조두석이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 왼쪽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충암 김선생 정여라고만 돼 있는 요 비석은 이게 비석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비석이 두 동강 난 겁니다. 비석이 두 동강 나서 지금 상단부만 지금 오연단으로 모셔와 갖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단부는 어디 갔냐 하면은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충암 김선생 그 유업이 적석터에 세워졌던 유업이가 이게 이제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상단부도 삼지천 변에서 이른바 이제 그 아랑네들이 그 빨래터의 그 빨래터 이 받침돌로 이렇게 이제 썼던 것이 지나가던 이제 유림에 의해서 그 한자가 쓰여져 있으니까는 조금 멈추라 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 바로 요 한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해 갖고 이제 오연단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거든요. 해방 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단부만 있고 하단부는 지금 오늘날 어디가 있는지 이제 모릅니다. 예. 충암 김선생 정여까지만 있죠. 그 문헌에 의하면은 이 충암 김선생 정여 유업에 관련된 비명 또는 그 비석 뒷면에 이제 쓰여져 있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그 비음, 음기는 문헌에도 이제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암 김선생 정여 유업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역사문헌에서 찾으려면은 1954년 그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증보탐라지가 있습니다. 그 증보탐라지에 이 충암 김선생 정여 유업이가 있고 유업이 뒷면에 음기가 이 내용이다라고 원문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그 담숙의 어르신들이 쓴 그 증보탐라지는 2005년에 제주문화원에서 역주 증보탐라지라고 다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문을 좀 잘 모르시는 분은 그 2005년에 이제 제주문화원에서 낸 그 역주 증보탐라지의 충암 김정선생 정여 유업이 비문을 찾으시면 한글로 번역된 내용까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면이고요. 이게 이제 비석 뒷면입니다.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좀 깨알 같은 이제 그 한자가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반이 두 동강 났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쓰여져 있는 한자는 만약에 이 비석만 남아 있다면 그리고 아까 그 증보탐라지라는 문헌이 없었다면 이 아랫 내용의 한자는 오늘날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증보탐라지라는 역사 문헌이 있어서 이제 비문 전체는 요 동강이 나서 아랫부분의 한문은 오늘날 우리가 알 길이 없어도 문헌을 통해서 이제 비문 전체는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동강난 충암 그 김선생 유업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내려와 갖고 안타깝다 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9년에 충암 김선생 정여의 유업이라는 말까지 온전하게 써서 새로운 비석을 이렇게 이제 세운 거죠. 다만 충암 김정 선생이 사후에 이제 또 이 제주에서 이제 사역받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1520년에 아까 동문시장 남쪽으로 유배 오셨다가 1521년에 아예 제주도로 사역에 내려와서 사역받고 이제 돌아가시죠. 딱 1년만 이제 제주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어르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주의
제주와 관련된 여러 그 풍속이라든가 토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내주셨죠. 그 제주 풍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낸 어떤 그 저서로 우리 제주의 역사와 민속과 풍속과 토산 등을 알 수 있는 그 최초 자료로는 충원 김정 선생의 제주 풍토록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제주 풍토록이라는 책도 충원 김정 선생이 의도적으로 쓰겠다 해서 쓴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충원 김정 선생의 누이 동생의 아드님이 충원 김정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 가니까 제주 생활이 어떻습니까? 또는 제주가 어떤 곳입니까? 그 육지분들은 상당히 제주에 대해서 육지와 너무 멀리 떨어진 바다 섬이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악조건적인 그 삶의 조건, 생활 조건으로 원학도라고도 이제 불리긴 하지만 멀원자에다가 맞불락자 써서 멀리 떨어진 생활 조건이 아주 열악한 그런 섬이다 해서 이제 유배인들이 이제 제주를 얘기할 때 원학도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제주가 옛부터 한라산이 영주산이라고 불리면서 신선이 사는 곳이고 자연 풍광이 이제 아름답고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또 신비스러운 섬으로도 이렇게 이제 육지 사람들에게 조선시대 때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요 충원 김정 선생의 누이 동생의 그 자제분들이 제주와 관련된 그 궁금증, 호기심을 편지로 이렇게 충원 김정 선생에게 자꾸 띄웠대요. 그때마다 답장을 조금씩 이제 보내줬던 것을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합해서 책 한 권으로 이제 내신 게 이게 이제 이른바 제주 풍토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쓰신 이 그 충원 김정 선생이 이제 유배했던 터에 이제 그 유업이가 동감이 반쪽알이 나서 안타까워서 이제 세웠는데 세우려면은 일단 원형 그대로 그 하단부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비석에 이제 상하면 좀 계산을 해갖고 세우면은 오히려 더 좀 괜찮아 보였을 텐데 역시 그 후손들 입장에 이 힘이 많이 작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그 추정됐을 때에 이 그 영의정급의 이 2품 이상의 고관들이 이제 그 비석에 씌울 수 있는 것을 여기 이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수를 비석 위에 이제 관석으로 딱 앉히고 비석 온전한 비석을 오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비좌조 이 비석 돌 비신 받침돌 비자도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이제 1단, 2단으로 놓고 이제 비자를 딱 앉혀 놓아서 이 방부라고 그럽니다. 네모난 이제 비석 받침대를 방부라고 하는데 이 방부 위에다가 이제 올려 놓아서 지금 현재 오연단에 있는 그 비석하고는 조금 조화를 이루지 않는 신비여서 참 그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뒷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원비의 요 잘린 부분들, 이 잘린 부분들이 한 이 정도로 이제 잘리는데 아랫부분의 한자를 그 진부 탐라지에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온전한 이제 그 비음 한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여기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79년에 이제 세웠다라는 기록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냐를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그 자료집에 이제 전문 번역은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차후에 이제 자료집 참고하시고 앞부분만 한번 좀 잠깐 보시면 성 동남우 가락천 지변 유정왈 판서정 즉 선생 정려지 유허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이제 한자 글씨가요. 성, 여기 성은 우리 제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성 어느 쪽에? 동남쪽
모퉁이 우자입니다. 모퉁이에 가락천이라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이 가락천은 천자가 신의 천자입니다. 내 천자입니다. 또 요 가락천의 천자가 샘천자로 쓰이는 문헌도 있어요. 이게 같은 거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샘천자로 쓴 가락천은 지금 동문시장 가시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이제 3층으로 올려 세운 신설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그 주차장 바로 뒷골목 가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예전에 가락천 샘물터다라고 이제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거기가 예전에는 가락천 샘물이 이렇게 이제 막 솟아나던 곳이고 그 솟아나던 그 샘물이 곧떨어져 산지천 쪽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지금 그 길 따라 지금 골목길 조금 길 따라 또 동문시장 그쪽 그러니까는 지금 주차장 또 바로 이제 북쪽으로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 뒤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실개천이 이제 계속 흘러가다가 저기 지금 저 다리 놓여진 부근쯤 가서 산지천과 이제 합류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샘물터에서 나온 그 시내가 산지천하고 합류될 때까지의 또 그 조그만 실개천을 가락천이라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헌을 보실 때 한글로 그냥 가락천이라고 쓰면 이건 샘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산지천 옆에 지류로 조그마한 이제 가락천 시내를 뜻하는지 의미가 틀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내천자로 쓰여져 있어서 바로 가락천 가에 유정 뭐가 있었냐면 우물정자입니다. 우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하여 판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동문시장 다리 쪽에 가시면은 판서정이라는 이제 표석이 있고 그럽니다. 한라일보사에서 세운 판서정이라는 표석이 있어서 추원 김정 선생이 이제 형조 판서도 역임하고 하니까는 판사가 만든 우물이다 해서 이제 판서정이라고 하고 이곳이 곧 즉자 선생이 정령 유배에 와서 살던 유허 예터다 이겁니다. 예터다. 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예터에 아무런 지금 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요 백희수 목사 때 이 원유 여기 이제 서원의 귤림서원의 유생이었던 강기석이라는 사람에게 이 간사로 삼아서 이제 벌석 이수 돌을 이렇게 이제 좀 깎아서 세웠다 해서 언제 세웠냐면 상지 3년 임자년 11월에 세웠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요 상은 임금이잖아요. 이게 백희수 목사가 왔을 때 우리 이 왕이 조선의 왕이 누구냐면 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852년인데 1852년 철종 3년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상지 3년 임자년 1852년 11월달에 요 비석에 세운 거니까 사실상 충암김정 선생 유업이는 또 그렇게 막 오래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체는 상당히 조선 전기 때 제주에 유배온 분이지만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아까 동강란 상반씩만 남아있는 충암김정 선생 유업이는 훨씬 뒤에 1852년에야 세운 지금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70년 정도 전에 이제 세운 비석이죠. 그게 이제 아까 충암김정 선생이 유배 와서 살았던 적소터에 있다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파손되고 산지천변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상단부만 발견해서 지금 오연단으로 해방 후에 이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 정려 유허비입니다. 우암 송 선생 정려 유허비라고 되어 있죠.
이 뒷면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또 역시 한자가 이제 그 깨알같이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윗부분이라든가 군데군데 이게 파여서 한자를 이제 알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비석은 좀 오래된 비석이어서 중국 탐나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 이원조 이제 탐나지 초본이라든가 이런데도 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업의 비문 전면이 문헌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번역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요 뒷면에 쓰여진 비문의 원문은 전문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 비면들이 마모되어 버려서 이렇게 이제 깎여 나가갖고 일부 한자들만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조선 후기 때 이제 노론의 거두로 대표하는 유학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국보 239호로 지정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이제 초상을 한번 이제 소개해 봅니다. 왜 이 초상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제주에 유배에 왔을 당시의 나이가 83세예요. 한참 그냥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주에 오시니까 그 모습이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 모습과 비슷한데 이 초상화도 이제 제법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어르신이 이제 제주 선지천 그 칠성로 쪽에 유배 와서 이제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교감하기 위해서 한번 초상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초상화의 특징이 그렇죠. 우리나라 초상화의 특징이 그 전신 초상화라고 해서 전할 전자에다가 이 정신 신자 써서 그분의 정신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 초상화를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해서 아주 그 사실주의적 묘사와 그리고 그분이 풍기는 어떤 정신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화폭에 담아내려고 우리 조선시대 때 화원들이 아주 정밀 묘사를 잘해요. 이 수염 한 올 한 올 이렇게 흰색 그림하며 주름 이렇게 이제 그림하며 하여튼 이 사실적 묘사와 전신 초상화의 이제 특징을 전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탐나지에 소개된 전문 아까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탈락됐던 요 한문 전문을 끝까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역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일부만 잠깐 소개하면 오호 이제 감탄사죠. 요 그냥 이제 맨 문장 앞에 오직 이 제주 동성 내 제주 동성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제주에 유배 왔을 때 동성은 산지천 서쪽으로 있었던 조선전기 때 동성이 아니고요. 1555년에 곽클이라는 제주 목사가 그 동성을 산지천 건너 동쪽으로 더 올라가서 예전에 이제 산지 이제 동문파출소 있었던 그 지역까지 언덕배기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동성이 뒤로 물려서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주성 동쪽 이제 성을 얘기할 때는 동문 노타리에서 올라가는 언덕배기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신산모루 쪽으로도 가고 또 내려가는 기상대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전에는 동성이요 성이 쌓여 있던 길입니다. 그 성이 이제 일제강점기 그때 허물어지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길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이 제주의 성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연단 쪽에 일부만 이렇게 복원돼서 한 100여 미터 세워져 있지만 잔영군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이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성이 이렇게 올려서 쌓아졌던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동성 안쪽에 산저동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산지천면을 이제 산저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저동은 곧 우암 송선생이 천극 이 유배에 왔다는 뜻입니다. 유배에 와서 살던 예터다라고 이제 아예 이 산저동이라고 비석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동상 안에 있는 산저동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 들어온 지 제6월 겨우 달을 넘어서 해서 이것도 해석을 어떤 분은 6월이라는 말을 그냥 한 달 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려서 우엄송시열 선생의 제주의 유배한 기간을 얘기할 때 한 달 조금 넘어 내지는 한 달 전후 이렇게 이제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월은 꼭 한 달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이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문헌을 추적조사해서 보니까는 우암송시열 선생의 제주에 유배했던 날은 105일, 106일인가 105일로 알려져 있어요.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바로 칠성로 하류 부분 산지천 내려가는 쪽에 이제 살아서 겨우 몇 달 지나서 넘을 유자 겨우제 넘어서 이제 또 피체이고 또 그 조정에 이제 체포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데 후명어 중도에서 후명 사약받는 것을 후명이라고 합니다. 중도에서 사약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도에서 사약받은 게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갈 것 없다 사약 내려서 이제 돌아가시죠. 우암송시열 선생이. 그러니까 제주가 우암송시열 선생이 살았던 마지막 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진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암송시열 선생하고는 이제 한참 떨어진 이제 후학이지만 우암송시열 쪽에 이제 학문적 전통을 개선한 이 관진응이라는 사람이 우암 선생과 관련된 이제 그 상소를 올리고 하다가 역시 제주에 유배와서 대전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풀려나면서 대장에서 제주 이제 풀려나서 육지로 올라가기 전에 제주성에 이제 왔을 때 그래도 우암송시열 선생도 제주에 왔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살았었냐 터를 좀 알려달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제 가보니 이게 훼손되고 불타서 없어져서 다시 돼버린 거예요. 위장이 다시 돼버려서 이래서는 되겠느냐 해서 이제 당시 목사에게 건의하니까 여기 목사 양세현이란 사람이 이 관진응의 건의를 받아서 우암송시열 선생이 와서 살았던 그 밭 유배터에 비석을 아까 그 비석을 세운 겁니다. 양세형 목사 때 세워진 비석이에요. 선생은 제 자중 유배 중에 어떤 생활을 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 비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소사 하는 바 없이 일하는 바 없이 오로지 주교의 경적 이 주교는 제주향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향교의 경적 어디 소장되어 있는 어떤 경전이든 사서든 그 책들을 취해서 그래서 독서했다 해서 우암송시열 선생이 제주향교를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도 이제 확인되고 제주에 와서 독서를 했다라는 사실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또 이런 사실까지 확인이 됩니다. 또 술을 갖추어서 또 글을 쓰고 누구로 하여금 기손주석 아마 우암송시열 선생이 왔을 때 83세 고령의 어르신이니까 이 손자가 따라왔나 봐요. 그 손자인 주석, 성은 이제 송씨겠죠. 그래서 송주석으로 하여금 균림사당에 가서 균림서원의 우연단이죠. 균림서원의 균림사당에 가서
제 오연의 사연이죠. 사연의 제사지라. 왜냐하면 이 우암송시열 선생은 차후에 이제 오연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암송시열 선생 전에 오연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귤림서원이라고 모셔서 사현을 모셨다고 했거든요. 충암김정, 규암 송인수, 동계정원, 청음 김상원 선생 요 네 분을 모셔서 귤림서원이라고 1682년에 숙종으로부터 사역을 받았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암송시열 선생이 제주에 유배 왔을 때는 1689년이거든요. 기사왕국으로 이제 숙종 때 남인이 집권하게 되니까 노론의 거두로서 이렇게 이제 제주에 유배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암송시열 선생이 유배 왔을 당시에는 7년 전에 우암송시열 선생 유배 왔을 당시 7년 전에 이미 이 오연단 쪽에 귤림서원이라고 이제 커다란 그 사당과 장수당이라는 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귤림사에 그 사현을 모신 귤림사에 가서 이렇게 제례를 올려라 손자에게 시키기까지도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여기 지금 나오지만 숭정 3년 숭정에서 뒤로 세 번째 임진년 2월에 이제 세웠다. 후학인 김양행이라는 사람이 글을 짓고 이급생이라는 선비가 글씨를 썼다 해서 누구가 요 글을 짓고 또 누구가 요 글씨를 썼고 그리고 언제 세웠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요 비석 은기 한자에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이 숭정 기원후 세 번째 임진년이 도대체 몇 년이냐 하면은 그게 이제 1772년이죠. 영조 때입니다. 예, 이 비석은 지금 1772년에 세워진 이 양세형 목사 때 건립된 비석이에요. 지금 현재 오연단에 있는 비석 중에는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예, 다만 원래부터 오연단에 세워졌던 비석은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기 칠성통에 원래 우암송시열 선생이 유배했던 터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게 일제강점기를 들어가면서 거기 막 일본인들이 이제 또 집 짓고 들어서다 보니까는 비석 하나만 땡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유림들이 1935년에 칠성통에 홀로 남아있는 우암송시열 선생 유업이를 어디로 옮기냐면 제주향교로 옮깁니다. 용담동에 있는 제주향교로 옮겨요. 1935년에. 그래서 지금 그 제주중학교 운동장 쪽 그 제주향교 그쪽에 이렇게 이제 우암송시열 선생 비석을 갖다 세우는데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제주중학교 운동장에 명륜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옮겨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기 명륜당이 옮겨지고 제주중학교 운동장이 확장되면서 그 우암송시열 선생 유허비가 당시 제주향교 측에서 그냥 제주향교 안에 이렇게 모시겠다 해서 들어갔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제주향교에서 요 비석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문화재 담당 이제 공무원 쪽에서 우암송시열과 관련된 유적으로 옮기는 게 좀 좋지 않겠냐 해서 오연단으로 그거를 1977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연단에 들어온 오연단에 있는 비석 중에는 제일 늦게 들어온 비석이에요. 이 우암송시열 선생 비석이 1977년에야 이제 오연단에 들어온 건데, 근데 있는 비석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거죠. 1772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서귀포로 가보죠. 대정읍에 보성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정문 안내 초등학교 이제 보성초등학교 전경이 보이고 동계 정선생 유허비라고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한자 글씨라든가 또 뒷면에 있는 요 비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누구 글씨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원조라고
탐나지 초본을 쓴 제주 목사가 근서 삼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석의 글씨도 우리 제주 역사를 고스란히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울의 경상도에 있는 이원조 응화 이원조 가문에서 우리 이원조 어르신 자기 그 선조의 사체 붓글씨 사체를 좀 알고 싶다 하면 와서 우리 비석을 찍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 글씨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 뒷면에 있는 이제 이 사체를 이제 써가야 돼요. 이 비석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용도 알 수 있지만 또 그 쓰여져 있는 그 한문 서체가 누구 글씨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서예 공부하는데도 이제 큰 도움을 주게 되죠. 자, 이 비석은 도대체 언제 어떤 연으로 세우게 되는 거냐면은 1842년에 아까 그 이원조 목사가 이게 요 동계 정원 선생이 요 대정연에 유배에 왔었다는데 이분 어디에 유배 왔었냐 그 접속토를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세운 건데 그 당시 이 이원조 목사 당시 이때 역시 대정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유배에 왔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계셨어요. 이 추사 김정희 선생과 협의해서 동계 정원 선생이 요 대정연에 한 10년 가까이 유배에 오셨더랬는데 이분 접속토에 이제 비석 세우려고 하니 좀 어떻겠냐 해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이 비석을 이제 세우게 됐어요. 비석만 세운 게 아니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당까지 세워서 추모하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송죽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적소가 있었던 동문 안쪽 마금골에 이제 건립됐는데 동문 안쪽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아시냐면 지금 현재 그 추사 기념관 있죠. 그 추사 저까지 그 추사 기념관 그쪽이 바로 동문입니다. 그 예전 대장 현성의 동문이에요. 아마 그쪽 지역에 이렇게 이제 동계 정원 선생이 유배 와서 이제 살았었나 봐요. 예, 거기에 이제 세웠는데 이게 역시 성 밖으로도 나갔다가 현성의 일제강점기 때 무너지면서 성 밖으로도 나갔다가 63년에 도성초등학교로 이렇게 이제 옮긴 거예요. 예, 63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보성초등학교 안에 소재하여 현재까지 이제 보성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이원조 목사의 이제 비음이 새겨져 있어서 한번 그 아까 동계정원 선생 비석 뒷면에 쓰여져 있는 요 그 비음도 한번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같이 음미해 보시면은 선생 정려 유허 선생이 정려 유배 와서 살았던 유허 예터는 제 있다 있어 이제 대정지 동성 대정현의 동성 쪽에 있었다. 그런데 성이 부시요 지현 요 지목이라고 그러면 목사를 얘기하고요 지현이라고 하면 현감을 얘기합니다. 이 지현이란 말은 이제 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감 성이 부시요 이름이 종인 그래서 부종인 현감이 여기 대정현의 현감으로 있었어요. 예전에 이 제주 출신입니다. 이 부종인 현감이 임기지 그 터로 인하여 그 터 때문에 여기 동계정원 선생의 유배 와서 살았던 터이다 라고 해서 벽서재 벽은 열었다고 서재를 열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부종인 현감 때 세운 대정서당이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예, 서재를 세워서 비하여금 유사 이 유생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도록 거주하면서 이제 공부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송죽사 사당을 세우고 또 유생들에게 공부하도록 한 게 이원조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부종인 현감이 이제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종인에 대해서 부는 부종인은 토인 이 제주도 사람이다 이게요. 이 토박이 사람이다. 그런데 위종 현감으로서 정치를 폄해 있어서
쥐소선후, 이 선과 후를 그런 바를 안다. 어떤 일을 앞서 해야 될지, 어떤 일을 뒤에 해야 될지, 일의 그 순서를 안다. 이게 우리가 일 못하는 사람 막 그냥 뭐 나중에 해도 될 일 막 그냥 먼저 하고 빨리 해야 될 일 나중에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일의 선후를 아는 참 훌륭한 이제 그 현감이다. 이렇게 지금 이원조 목사가 부정인 현감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조 목사는 이제 자기보다 훨씬 먼저 대장 현감으로 있었던, 물론 이원조 목사는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부정인 현감이 예전에 동계정원 선생 유어터에 이렇게 사당도 세우고 서당도 세우고 성직서 세우고 서당 세우고 그래서 유생 이렇게 공부하도록 한 사실을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재미난 글이 나와요. 나는 요 글을 쓴 이제 이원조 목사, 나는 선생 외예야. 선생의 동계 정원 선생의 외예, 이 말이 참 외가 후손이다. 외가 후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원조 목사는 동계정원 선생의 친척, 외가 쪽 이제 친척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 선생을 추모하는 것은,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좀 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을 추모하는 일은 공이, 요 귀자지만 문장 마지막에 쓸 때는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공의 일일 뿐이요. 어찌 감히 사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했느냐.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자기가 이 비석을 세우게 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변명하는 거고, 친척이니까 뭐 자기 친척 와서 세워주네, 이렇게 이제 그 뒷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적으로 세운 거지 무슨 이제 후손이라고 사적으로 세운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순경 뒤로 네 번째 이민년의 성주이시, 경상도 성주 이원조가 근서 삼가 썼다 해갖고 비면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 순경 기원 후 네 번째 이민년이 1842년이에요. 자, 요게 이제 안덕에 감산리 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감산리 복지회관 앞마당에 이렇게 서재, 임선생, 정려, 유허비라고 아주 커다란 이제 그 비석이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비석 뒷면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비석의 비음 보기 전에 이 임징하 선생이 언제 제주에 유배한다면 조선기 영조 때 제주에 유배 오거든요. 영조가 초창기 때 이제 이른바 이제 탕평책을 펴지 않습니까? 노론과 남인, 소론 간에 이제 하도 이제 그 분당 정치가 이제 극심하고 어떤 정쟁이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인재를 분당 따지지 않고 골고루 기용하겠다 해서 이제 영조 때 탕평책을 펴는데, 실제로 영조가 즉위하기 바로 직전에 노론이 이제 크게 한번 서론에게 이제 당했다가, 이른바 이제 경종 때 신임사화라고 그래서 당했다가 이제 영조가 즉위하면서 탕평책을 펴니 노론 가문이나 후손이나 관리 쪽에 불만이 좀 상당했어요. 요 서재 임징하 선생 역시 노론 가문 출신이고, 그래서 이 영조에게 탕평책은 지금 펼 때가 아니고 잘못된 소인배들은 다 관직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제 상소를 올렸다가 영조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탕평책을 펴는 마당에 다시 또 분당 얘기하느냐 해갖고 제주도로 이제 유배 온 거거든요. 1727년입니다. 영조 초에 이제 유배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참 스토리가 많아요. 이분이 제주도에 유배 딱 왔을 때 제주 목에 있는 제주성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대정현에 이제 유배 갔을 때나 제주의 곳곳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고맙다, 선물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요 임징하라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제주 목사로 왔었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임홍망이라고 임홍망 목사가 제주 목사로 왔었는데 그때 임홍망 목사가 제주민 전체에 참 선정을 진짜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 때 이렇게 빈일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무명 잡새들 막 이름 없이 새로 이렇게 명목상 내세우는 그 세금을 전부 이제 폐지해서 그 제주민들에게 이제 큰 그 어떤 선정을 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주민의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임홍왕 목사의 손자가 제주에 유배 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너도 나도 이제 찾아와 갖고 너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제주민이 참 잘 목숨을 보존하고 연명하게 되니까 고맙다 해서 막 집에서 먹던 뭐 이제 곡식이든 뭐 떡이든 뭐 물건이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임징하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는 남지 않습니다만 그 책 제목은 남아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여튼 보음록 이 명칭은 나중에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상의 음덕으로 내가 이렇게 아주 좀 후한 대접을 받는다, 보답을 받는다 해서 보은록인가 이렇게 이제 아마 자료집에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기록을 이렇게 남겨서 아무개가 나에게 뭘 얼마 줬다, 아무개가 나에게 뭘 얼마 줬다, 요거를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게 이제 그 서재집에 전하거든요. 식보록인가 뭐 또 그렇게 될 것도 같아요. 해서 이 제주에 유배했을 때는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던 유대인이에요. 그 제주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때문에. 문제는 이제 또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비석은 또 일단 그 비석 세운 사람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제주에 왔을 때 이 남긴 시가 오늘날 서재집이라고 문집에 이제 전하는데 나중에 1년만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불려가거든요. 아까 우암성시열 선생처럼 1년 이제 제주 대장년에 유배왔다가 다시 이제 불려가서 결국 서울에서도 이제 영조가 어떤 이제 탕평책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관직 잘 해라라고 했는데도 회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자기 의사를 관철하다가 결국은 서울에서 이제 고문을 받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정조 때 가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이 1년 만에 이제 돌아갈 때 이 유결 재생, 이 유결은 이제 헤어지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생은 여러 유생들, 그러니까 요 대정현의 이제 여러 유생들과 헤어지며라고 이렇게 이제 남긴 시가 전해져 옵니다. 뭐 독성현서, 소학 하사에서 성현의 글 읽고 배우는 거 뭐 때문에 공부하냐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한신데 차, 여, 소자 예, 감탄사입니다. 여, 너였자 너희들 소자 어린아이들 즉 제자들이여 무의 악에 나로서 경계치 말고 즉 나만 보면서 눈치 보지 말고 보통 배우는 사람들은 다 선생님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만 보면서 경계치 말고 폐문 독서 문 닫고 열심히 책 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근 무태 더욱 성실하게 해서 게으름이 없도록 해라 해갖고 이 1년 만에 이제 대장년 유생들하고 뭐랄까 아주 교감이 잘 됐었나 보죠. 이제 막 가르쳐주면 잘 배우고 그래서 니네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으니 나 눈치만 보지 말고 내가 없어도 참 열심히 문 닫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남기고 이제 떠난 분이에요. 1862년에야 이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 비석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또 역시 이 임징하로부터 5대 손자 되면서 제주에 목사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862년
인술농민봉기 때 제주민에게 쫓겨간 임헌대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임헌대 목사가 인술농민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제주 전역을 순력하다가 요 대정현 쪽에 자기 오대조 할아버지 임징아가 유배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제주 목사가 세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대손 제주 목사 임헌대가 글씨 썼다라고 비상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지은 건 자기 이제 사촌 형제였겠죠. 오대 종손의 임헌회에게 이제 부탁해서 글을 써다오 하니까는 이제 임헌회가 글을 쭉 써다 주니까는 그 내용을 임헌대 제주 목사가 직접 자기가 붓글씨로 써서 그거를 이제 석공에게 시켜서 비석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기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는 5대 후손대는 요 임헌대가 이제 세워서 이 임헌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62년 그 임술년 제주 농민봉기 때 좀 그 아전들하고 연관된 어떤 그 좀 부정부패 탕관오리로 이렇게 지목받아서 제주성이 점령당하고 대정현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강제범을 비롯한 대정현 사람들이 제주성까지 쳐들어오죠. 이제 그래서 요 아전들 이렇게 제거하고 임헌대 목사는 그래도 뭐 왕이 내려보낸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쫓겨가고 화북포 쪽으로 이제 그냥 감금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목사가 바로 요 임헌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주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 같은 가문에서 훌륭한 선정을 베풀었던 목사 한 분 임홍만 목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요 임징아라는 사람은 대정현에 와서 우리 대정현 유생들이든 사람들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교감을 참 이별 헤어지기 아쉬울 정도로 토했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세워준 또 후손은 임헌대 목사인데 그 임헌대 목사는 역시 또 대정현 사람들을 중심으로 쫓겨간 이제 파면된 목사여서 이 비석 하나가 이 앞뒤로 연결된 어떤 그 스토리 이제 역사 이야기를 살피면은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비석이 돼요. 이 비석 하나 자체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비석입니다. 조금만 이제 앞부분만 좀 잠깐 얘기하고 이제 오호 역시 제주지 대정현 감산초 이곳은 제주 대정현의 감산촌이다. 지금 감산리에요. 즉 나의 곧 5대 숙조 나의 5대 숙조 숙조부 되시는 아까 쓴 사람 지은 사람은 그 종손대는 이제 임헌회라고 했으니까 자기 이제 5대 숙조 되시는 요 서재 선생 임정아의 호가 서재입니다. 그래서 서재 선생 정려 유지야 유야서 살았던 터이다. 선생의 성은 임시요 휘 이름을 이렇게 높여 부를 때 휘라고 합니다. 휘는 징하다. 그리고 자는 성능이다. 나이 먹어서 이제 그분을 부를 때는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자를 부르죠. 성능이고 서하인이다. 이제 고향이 이제 서하는 지금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예천. 예, 경상북도 예천 서하 사람이다. 서재는 기호. 이 사람의 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비문 한자 앞에 보면 딱 요 비석이 누구 비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까지 정민현의 청급 우차 여기에 유배 왔는데 기옥주 유배 왔던 살았던 그 집의 집주인은 고재영이라는 사람이다 해서 이 고재영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감산리에 이렇게 이제 그 살았나 봐요. 근데 뭐 조금 집이 이제 여분이 있었는지 뭐 밖거리 한 채 정도 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요 임징아 선생이 유배 와서 살았고 집주인은 그 고재영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이제 비석에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 몰후 선생이 돌아가신 뒤로부터 130여년 한 130여 년이 이제 지나서 5대 손대는
헌대가 임헌대가 위 본주 목, 이 본주 우리 제주의 목 주목 목사가 되어서 위 시지구 딱 왔는데 그 임징하의 유배 사실을 보니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5대 선조가 여기 유배 왔었구나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건비 표지 비석을 세우고 좀 표상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역시 요 서재 임재가 선생 비도 역시 지책에 세운 거죠. 그 5대 후손들은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시 서재 임재가 선생이 쓴 시가 서재집이라는 문집에도 전하지만은 여기 비석에 쓰여져 있어요. 유시와 시에 이르기를 독성현서 소화가사 아까 책 읽어서 뭐 하느냐 뭐 무슨 일을 그래서 이제 쭉요 시가 이렇게 비석에도 쓰여져 있어. 이런 내용 갖고 문헌하고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는 거죠. 문헌에는 이렇게 한시가 쭉 전하고 비석에도 이렇게 이제 전하는 한시를 보고 글자가 같은지 틀린지 한번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숭정 네 번째 임술년 4월에 이제 세워서 종 오대손인 경영관 임원회가 삼가 짓고 오대손 통정대로 행 제주목사 헌대가 이제 삼가 썼다 해서 요 비움 전체를 지금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석을 좀 아시고 이렇게 이제 그 번역문 아까 이제 대강 번역했죠. 이런 것들 좀 아셨다가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고 일일이 한번 한자 찍어 보시면서 읽어보고 해야 이제 그 비석에서 내용과 또 그 앞뒤로의 우리 제주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비석 하나를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죠. 예전에 그 돌아가신 제주문화원장 이야기를 했던 홍순만 선생이 남긴 어떤 한라칼럼입니다. 이 한라일보사에서 재직하셨을 당시에 썼던 한라칼럼에 보면 옛비를 만지면은 비와 당신이 서로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숙연해진다라는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석 하나하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런 관심 갖지 않고 보낼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석에 쓰여져 있는 글씨 또는 내용 알려고 이제 노력들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한문으로써 있어서 모른다고 하시면은 찾아보시면 지금 다 번역돼 나왔거든요.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서재집에 이제 다 번역이 돼서 비움도 소개되고 있고 또 나중에 그 증거탐라지나 이런 데 보면은 요 서재 임정화 선생 비음이라고 해서 원문하고 지금 현재 번역문까지 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추사 김 선생 정렬 유업이죠. 추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근에 세운 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 추사관 뒷마당에 가서 세워진 요 추사 김 선생 정렬 유업이 요거는 누가 세웠는지 누구 글씨로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가 아마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없어요. 없어. 그럼 요 비석 뒷면은 이렇게 깨알같이 뭐 한글과 한자 병기 내용이 이제 쭉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냐 하면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럼 뭐냐 하면은 요 비석 뒷면에 있는 이 내용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이시다 제주에는 언제 유배했다 뭐 이런 내용만 이제 소개되어 있고 이 좌측면이나 우측면 쪽에 언제 세웠다 누가 세웠다 그리고 글씨는 누구 글씨다 또 이 글을 지은 사람은 누구다 그거 보면 이 비석에 표기를 안 해주면 이 각을 안 해버리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비석은 1970년대 말에 세웠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제 막 그 우리 제주에서 이제 그 연구붐이 일어났을 1978년인가 9년쯤에 요 비가 이제 세워졌고 요 비를 세울 때 이 앞면에 요 글씨는 이 글씨는 누구 글씨냐면은 당시 이 비석을 세울 때 아마 요 남군수였던 분이 남제주 군수였던 분이 이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만농 홍종표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재래박물관에 이제 그 유품도 이렇게 이제 귀정하시고 했던 서예 가시고 교육자신데요. 이 만농 홍종표 선생이 자기 집에 역시 그분의 할아버지인 연농 홍종시 선생이 서예가입니다. 조선말 일제강점기 초까지 있었던 서예가 연농 홍종시 선생. 그 우리 예전에 모흥열 할 때 삼상열 들어가는 그 정문 입구 현판에 그 건시문이라고 해서 옆에 낙관이 지켜져 있었다고 공부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낙관의 주인공, 그 건시문이라는 삼상열 정문의 현판 글씨를 쓴 주인공입니다. 그 연농 홍종시 선생이 추서 김정희 선생이 유배했던 터에 분명히 언젠가는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일제강점기고 뭐 세울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니 글씨는 일단 써놔두마 해서 써서 보존되어 오던 그 연농 홍종시 선생의 붓글씨를 이제 아드님, 손자님 그 만농 홍종표 선생까지 이어져 오니까 만농 홍종표 선생이 대장현에 이제 그 추서 유배지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 전거터를 이렇게 이제 건립하려고 한다, 비석도 세우려고 한다 하니까 제공을 한 거예요. 그 글씨를. 그래서 그 글씨를 지금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는 요 추서 김 선생 정려 유업이 요 글씨는 연농 홍종시 선생의 글씨예요. 그리고 아까 그 뒷면에 요 비음 요 내용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글씨는 청탕 김광추 선생이 이제 그 이 글씨를 썼다. 이 뒷면의 글씨는 그렇게 알려져서 지금 그 내용만 옆에 써줘도 이 비석 자체가 아무리 최근에 세운 거라도 1979년인가 78년에 세운 비라도 당대에 어떤 그 서예가와 두 분이 연농 홍종시 선생과 청탕 김광추 선생이 앞면에 이제 비제를 쓰고 뒷면에 비음 쓰고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예술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기록할 만한데 그 당시에 이 비를 제작할 때 깜빡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알 길이 없는데 이 사실은 좀 아셨다가 이렇게 이제 좀 잘 전달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선 가시리에 있는 그 서재 한천 유허비 이 청주 한씨 사당이 있어요. 가시리에. 원래 그 청주 한씨의 입도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섬에 처음 들어온 조상 해서 이 고려말 조선초에 서재 한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제주에 유배 왔다 해서 그 사실을 이제 기록하기 위한 비석, 이제 한천 유업이 비석이 이제 세워졌는데 비석이 두 개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비석이 있는데 이것도 참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요 서재 항공 유허비라는 요 비석은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이 이제 다시 이제 발굴돼서 지금 옆에다가 모셔놓고 원래 요 비석의 머릿부분에 이제 있었던 가첨석이 나중에 새로 세울 때 새로 세운 비석 위에 가첨석으로 옮겨놨어요 지금. 그리고 비제도 조금 틀립니다. 서재 항공 유업인데 지금 세워진 신비는 서재 항공해서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휘천 유허비 해갖고 이제 성과 이름을 함께 이렇게 이제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뒤에 이제 비음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석을 왜 세우고 한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이 글을 쓴 분은 또 면함 최익현 선생이 썼어요. 그러니 또 이 한천 유허비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비면 맨 뒤에 이렇게 이제 1879년에 가을에 이제 세웠는데 아까 왼쪽에 있는 비석 원비 1879년에 세웠는데 면함 최익현이
찬성 썼다, 직구 썼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승정후 5 김효년의 중추월 중추의 월성 최익현이 근시 삼가 쥐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망열도가 좀 심한 비신을 76년에 이제 아마 땅에 묻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지붕 부분인 가첨성만 새로 세운 비석 위에다가 이렇게 딱 앉혀놨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사당, 지금은 보면 큰 사당이 세워져 있거든요. 사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던 중에 76년에 묻은 요 비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다시 묻지 않고 그 옆에 아까 이제 세워놓은 함께 세워줍니다. 이것도 잠깐만 하고 이제 탕나쥐 정의현 가시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익현 선생이 직접 이제 지은 그림입니다. 탐나를 이제 최익현 선생은 탕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나의 정의현의 가시리라고 아예 그냥 진영이 이제 딱 씁니다. 가시리에 유 있다. 고 옛날에 서재 항공 아까 임진화 선생의 호도 서재지만 그때는 선역 서자고요. 요 한천 선생의 호도 서재인데 이 용서할 서자를 씁니다. 한자를 좀 잘 쓰셔야 됩니다. 같은 한글로 쓰면 둘 다 서재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서재 항공 휘천 유하다 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뭐 사년 임신년 7월에 요거는 이제 공양왕 사년입니다. 이 연말선조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이성계가 이제 세울 때 공양왕 마지막 왕 고려 4년 임신년 7월에 왕이 공양왕이 송우 원주로 이렇게 이제 쫓겨갔다. 이성계가 이제 왕에 오르면서 공양왕은 원주로 이제 쫓겨갔고 또 참 단양군, 우성검, 진흥군, 강해계 이렇게 이제 그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했던 이 두 그 왕족들을 이제 참 목배고 그리고 대제학 한천우 제주 대제학이었던 한천을 제주로 이렇게 이제 유배보냈다라고 최익현 선생이 지금 쓰는 겁니다. 차는 실록야 이거는 실록에 있다. 해서 이때 실록은 조선왕조 실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앞부분에 이제 제가 해석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사에 즉 고려사에 실린 바 해갖고 이제 쭉 쓰고 있으니까는 고려사에 이렇게 실려 있는 바다. 그러니 좋기 징 백세의 백세는 뭐 아주 영원토록 이렇게 증거로 삼을 만하다. 고려사에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면함 최익현 선생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고려사를 한번 찾아왔어요. 이 공양왕 4년 1392년 요 임신년 7월조에 이 공양왕이 원주로 쫓겨가고 요 우성광이나 강해계라는 그 이 두 왕족이 이렇게 이제 최행당하고 한천이 대제학으로 있었는데 제주로 유배 갔나 찾아보니까 고려사에는 제주가 싹 빠졌어요. 제주가 없어요. 고려사에는 그냥 한천이 유배당했다. 대제학 한천이 유배당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세에 요 한천이 제주에 내려와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때 제주에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한천의 제주 유배를 1392년이라는 이제 딱 못 박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청주 한시 측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한천 유배와 관련된 논문을 한 2, 3년 전에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이 1392년에 유배 왔다기보다는 아니면 설령 또 유배 왔다가 또 다시 곧바로 좀 복권돼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즉위하자마자 이성계가 요 한천을 공신으로 또 올려놔요. 물론 이제 응하지는 안 했겠지만 공신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이 공신으로 올려놓고 이제 그 조정에 부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되겠지만 올려놓고 그래서 조선 초의 당분간은 오히려 한천이 이성계에 의해서 그 뭐랄까 이렇게 이제 그 대접받는 듯한 내용을 고려사에서 이제 좀 확인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록까지도 이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천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
한 1400년 중 한 7, 8년 뒤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제주 쪽으로 내려오고 살고 이제 그 후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끊기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역시 실록에 실리기 때문에 이 한천의 제주 유배 그 연도에 대해서는 오늘날 조금 이 학자들 사이에 연구가 이제 필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 대목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생이자 이 한천 선생이 제주에 유배 와서 두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 장남이 한 말이죠. 그리고 차남이 죄다 한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멸암 최익현 선생이 쭉 그 한천 선생의 아드님 이름까지 한 말 한 죄 이름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김씨 구보 여기 김씨는 광산김씨입니다. 이 한천 선생의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광산김씨여서 광산김씨 옛 족보에 이미 죄에 실려있다. 공과 두 아들이 실려있다. 그래서 이제 한천 선생의 부인 되시는 광산김씨 되는 분의 그 광산김씨 쪽 족보에는 이 한천 선생의 부인이 사위가 한천이요 거기서 난 아들이 한 말과 한 죄가 있다라는 게 광산김씨 족보에는 지금 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익현 선생이 광산김씨 옛 족보를 찾아서 확인했나 봐요. 했고 제주의 관적에도 이 제주의 호적에도 이 가시리 쪽 정의한 가시리 쪽 제주의 호적에도 우 또한 가공자성야 공의 그 공과 아들의 이제 성씨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데 홀로 한씨 내지 전부 이 대목입니다. 이 청주한씨 내지는 육지입니다. 청주한씨 육지의 전부 족보에는 이 무후 현록 그 후손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천 선생이 후손이 없다고 여기 지금 분명히 말과 죄라고 되어 있는데 후손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 하고요.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 육지에 있는 청주 한씨 종춘회에서는 제주에 있는 청주 한씨 종춘회를 한천 선생의 후손으로 지금 인정 안 하고 뭐 어디 조선시대 중후기나 이때 제주에 내려간 사람 중에 무슨 이렇게 이제 청주 한씨가 지금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애초부터 한천 선생의 후손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육지의 청주 한씨. 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한천 선생이 당시 청주 한씨 종손이었거든요. 적장자였어요. 그러니 만에 하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청주 한씨 쪽에서는 이 제주의 청주 한씨가 오히려 지금 한천 선생으로 쭉 이어져가는 한씨의 적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지에는 이렇게 이제 이 한천 선생의 후손이 없는 지금 족보로 이렇게 청주 한씨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최익현 선생이 이제 지금 주장한다는 사실을 좀 비문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요 정여인 유업에는 우리가 좀 비음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좀 음미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넘겼지만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목민관비나 정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제주 금산문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로는 우리 제주 전역의 이제 마애명을 살펴봤고요. 방금 전에는 이제 유배인들의 이제 정년 유허비 6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우리 제주 목민관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몇 기가 있는지 일반 어떤 향원 부분과 어떤 시기에 있는 사람, 어떤 인물이 언제 이렇게 이제 그분을 추모하는 선정배 이른바를 세웠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쓰여져 있는 그 제목, 그 비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비제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비제뿐만 아니고 그 양옆으로 그 수령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그 문구로 이렇게 이제 그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명이라고도 그러는데, 이제 그 비명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 분류까지도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석의 이제 그 호출 문제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비석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렇게 생긴 비석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생긴 비석이 있고, 지금 여기는 표시 안 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긴 비석에 요 위에 지붕 모양으로 된 이제 이른바 가천석을 없애버리면 반원형처럼 이렇게 그냥 둥글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비석이 있죠. 예, 이것도 이제 별도로 불리는 이제 그 비석의 종류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이제 비석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명칭을 살펴보면, 이런 비석류는 이제 그 몸체인 비신이 있으면은 요거는 비석 위에다가 이제 씌운 거죠. 뭐를 씌웠냐면 이 이목이나 용 두 마리가 여의들을 쫓는 듯한 모습의 이 머릿돌을 세워요. 그걸 이수라고 그런다. 이목이 이자에다가 머리 숫자 써서 이수라고 그러는데, 요 이수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품 이상 고관들만 이제 세울 수 있는 비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누구의 비석이다 내지는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쓰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서체로 이렇게 이제 쓰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전이라고 그러는데,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있을 때는 이제 부를 때 두전이라고 그러고, 빗돌 몸체를 이제 비신이라고 그러고, 빗돌 그 받침을 이제 비좌라고 그러는데, 그 비자에 거북이 모양으로 받침돌을 세우면은 요거는 귀구라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그 네모나게 세우면은 방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방자, 모서리 방자, 네모 방자 써서 이 받침이 네모나게 돼 있으면은 이게 1단, 2단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부라고 부르고, 요 거북이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귀구라고 해서, 요 귀구나 방부는 이제 받침돌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비석은 크게 이제 그 세 단계로 나오죠. 머릿돌 부분과 그다음 몸체 부분과 받침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머릿돌에 이렇게 이제 이목이나 영 모양을 조각해 놓으면 이수, 여기 지붕 모양으로 얹혀 놓으면 그거는 이제 가천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수도 없고 가천석도 없는 비석, 그러니까 그냥 비석 몸체에다가 그냥 반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둥글게 돌아간 비석은 그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갈이라고 부릅니다. 갈. 비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비신하고 비자로만 구성되고, 비신 상단을 가천석이나 이수 씌우지 않고 둥글게 이렇게 이제 처리한 것을 비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묘비나 돌아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석은 다 비갈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수, 비신, 귀구를 이렇게 이제 천지인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비석을 보시면요,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면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양이라고 그러고, 음양할 때 양자, 비양이라고. 뒷면을 이제 비음이라고 합니다. 후면을 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양에는
계획을 새기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고 간략하게 무슨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해서 이제 제목을 붙이는 게 이게 비양이고요. 뒷면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그 다음에 업적이 어떻고 평가가 어떻다라는 일련의 이제 그 행적을 자그마한 글씨로 써놓는 것을 음기라고 부릅니다. 음기. 이제 비문 이제 음기라고 부르죠. 이 비문 음기에는 이제 또 서와 명으로도 나눠지는데 그냥 장문의 글로 이제 쓰면은 이른바 서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이제 그 대꾸를 이루면서 간략한 문구로 이제 표현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명이라고 불러서 아까 우리가 정려 유업에 왔을 때는 다 장문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다 이른바 서입니다. 서. 비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비자서. 그리고 우리의 목사 이제 그 선장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장문의 이제 그 비서는 없고요. 간략간략하게 네 글자 네 글자씩 두 문구를 새겨놓는 경우도 있고 네 글귀를 새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일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석을 볼 때 이제 명칭, 그러니까 앞면은 딱 제목이 쓰여져 있어서 요거는 비양, 그 다음에 뒷면은 비음이라고 하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장문의 문장형으로 쓰여져 있으면 비서, 그리고 그냥 앞면이든 뒷면이든 간략하게 네 글자 네 글자씩 문구 형식으로 이제 한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비명이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는 좌측면이든 우측면이든 측면에는 이제 부기로 활용하는데 대체로 언제 세웠다, 누가 세웠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자, 이 그 관련 자료가 조금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캡처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그 소위 그 수령 선정비의 이제 그 원조가 되는 비석입니다. 어디 있냐면 전라남도 순천에 있어요. 제목은 팔마비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8편자 말마자 비석비자에서 8마리 말과 관련된 비석이다 해서 이거 누구 아무개 수령 이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팔마비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칭호하기 위한 비냐면은 고려 후기 천년왕 때 이 최석이라는 사람, 이 순천 지역에 이제 목민관으로 수령으로 내려왔던 당시 순천 부사, 당시는 승주라고 불렸는데요. 이 승주 부사였던 이 최석이 고려 때는 또 여기가 승주가 아니고 또 승평이라고 해서 고려 때 광직으로 얘기하면 승평부사, 나중에는 승주로 바뀔 때는 이제 조선중계 때는 승주부사, 지금은 이제 순천시여서 지금 또 사람들은 또 순천부사 뭐 이렇게도 이제 불리는데 아무튼 요 최석이라는 사람 고려 때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와갖고 다스리다가 이임할 때 이임 인사로 이른바 이제 뭐 전별금 형식으로 말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좋은 말 한 마리를 8마리 보여주고 한 마리 이제 서로 올라가실 때 타고 가시고 당신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게 관행이었었나 봐요. 당시 순천에. 그래서 이제 이 최석이라는 사람이 서울 올라갈 그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말 타고 가마에서 이제 한 마리는 받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오고 나니까 그 말을 최석이 다시 그 순천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라 했는데 또 집에 이렇게 보관하는 와중에 이 앞말이었나 봐요. 망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은 망아지까지 함께 순천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순천 사람들이 참 뇌물에 연연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청백리다 해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팔마비라는 이제 비석을 지금 세운 겁니다. 승단에 이제 원진해라는 당시 순천에 이제 진사가 썼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쓰여진 그 음기, 비음이 있는데 그 음기를 쓴 분은 이수광입니다. 그 다 아시겠지만 지공유서를 쓴 그 이수광이 이제 당시 그 광해군 때 이 팔마비가
그러니까 창건은 아마 고려 후기 때 됐겠죠. 고려 후기 요 청렬원 때 최석이 이렇게 가고 난 뒤에 세워진 팔마디를 정유재란 때 1597년 그 임진왜란 이후 바로 직후에 정유재란 때 이게 비석이 파괴됐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광해군 때 이수광이 요 승조부사로 가 있을 때 다시 이제 세워서 지금 요 비석은 요 이수광이 이제 세운 비석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뭐 동구매일승념이나 이런 데도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려사에도 실려 있어요. 이 사실이 어디 보시면 아시냐면 고려사 열전의 양리편에 최석전이 있습니다. 최석이라는 사람이죠. 양리 이제 훌륭한 관리를 이제 양리라고 합니다. 이쪽 보시면 최석은 충렬원 때 사람이다. 순평부사였었다. 요 순평부사는 옛날부터 전인 때 말 8피를 딱 선물 주고는 골라잡는 관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말 타고 이제 서울 갔는데 자기 집에 도착하자 말을 되돌려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은근히 이제 그 말에 욕심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돌려받지 않는가 해갖고 이 망아지 새끼를 낳았는데 망아지까지 끼워서 이렇게 되돌려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폐단이 이제 근절되고 잘못된 말 한 마리씩 보내주는 폐단이 근절되고 고을 백성들이 성족들을 세워서 팔마비라고 불렀다라고 이미 팔마비라고 부른 사실이 고려사에 실려 있습니다. 고려사에 최석 열전에. 그래서 문헌으로도 확인되고 실제 이제 그 비석으로도 지금 확인되는 순천에 가면 이 팔마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어떤 선정을 베푼 수령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세운 이른바 이제 선정비의 원조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로 오고 특히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막 곳곳에서 마을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선정비들을 막 세워요. 우리 제주에도 뭐 화북비석거리, 조천비석거리 곳곳에 이제 목사들 이제 그 선정비가 이제 쭉 비석거리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을마다 곳곳마다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중앙 조정에서도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막 비석을 세우거나 또는 심지어는 생사당 자기네 그저 고을에 이제 어떤 그 수령으로 왔던 사람이 이제 이임해서 지금 중앙 조정에서 실제로 살고 뭐 어떤 그 또 관리 업무를 보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막 세워서 그 고을에서 짓고 하는 경우까지 이제 생기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이제 폐지하라 하니까 이제 뭐 다른 사실이 실록에도 보이는데 이건 지금 대표적인 사례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 숙종실록 앞에 현종실록이나 인조실록도 있다 보면은 이런 그 선정비 세우는 거나 생사당 세우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돼 갖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갖고 이제 자꾸 금지시켜도 세우고 이게 반복되고 그랬었나 봐요. 이 영조 때는 심지어는 이렇게 금령이 지극히 엄한데 이런 그 숙종 때 세운 금령이 성령이 엄한데 이 명령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해서 수령이 교체되기 전에 이미 또 길가에 비석 세우기도 하고 그거를 수령이 지나가면서 보면 자기 이름 선정비 세우고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볼 텐데도 그냥 놔두고 이게 선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인물 좀 처벌하라라는 기사가 있어서 임금이 따랐다라는 기록도 있어서 이 소위 고을마다 세운 이 수령 선정비의 폐해는 조선시대 때도 골칫거리였나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역시 우리 제주에도 곳곳에 세워져 있어서 문화재로 이제 지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존도 좀 하려고 하지만은 원래 이제 이 그 수령 선정비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에는 이렇게 조선시대 내내도 문제가 많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제주 전역에 목민강 비석이 몇 개 있냐 곳곳에 다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제 한
7, 8년 전부터 4, 5년 전까지 제주 전역에 한번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총 148기가 지금 현재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전역에. 예, 그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쭉 통계내 보니까 148명이 아닙니다. 한 목사의 선장비가 막 곳곳에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사람만 이제 뽑아보니까 몇 명이냐면 6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주 전역에 산지한 목민관비는 우리 제주 목사를 역임했거나 대장향감, 정의향감 또는 제주 판관을 역임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일괄을 해서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고 판관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목민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연유가 목사 선정비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목민관 선정비가 총 69명, 148비 소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중에 72%가 목사비죠, 목사. 이 목사를 사상이라고 부르고 이 사상이라고 비석에 표현된 그 별칭은 우리 제주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목사는 당상관의 정상품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다른 목사들, 당하관의 그 목사들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과 함께 정사를 논의할 수 있는 재상급의 목사다 해서 사상, 목사이면서 재상급이다 해서 이제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육지에 가면은 목사 선정비에 사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제주는 돌아다니다 보면은 목사인데 꼭 사상이라는 표현을 붙인 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알아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이 조선전기 때 목민관비와 후기 때는 17, 18세기하고 19세기를 좀 나눠놨는데요. 요 조선전기 때 목민관비로 우리 제주에 있는 거는 최근에 세운 것까지 포함해서 산천단에 가서 보시면 이학동 목사비가 있고요. 또 저기 구자 김영사굴에 가면은 서령판관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삼성열에 가시면은 이수동 목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다 관련 그 유적과 이제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죠. 이학동 목사는 한라산 정상에서 이제 거행되던 산천제가 겨울에 이루어지다 보니 동사자가 많이 발생해서 산천단으로 내려와서 한라산 신제를 지내라 하니 이제 고마운 이제 그 목사이기도 하고, 선임판관은 뭐 김영사굴에 이제 그 어떤 뱀과 관련된 이제 그 전설이 전해오면서 퇴치하는데 이제 뭐 공을 세웠다 해서 이제 또 이수동은 예전에 우리가 모흥열 공부할 때 드디어 이제 그 모흥열에 비석을 세우고 홍산문을 세우고 유교 의례로 이제 고량도 삼성시에 대한 제례를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처음 중종 때 이제 지냈던 목사가 이수동 목사니까 삼성열에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요 비석들은 다 조선시대 때 세워진 고비가 아니고 20세기 때 이제 건립된 비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조선시대 옛비석, 고비로 목민관비는 요 17세기부터 이제 한 19세기까지 3대 개념에 걸쳐서 이제 세워지는 비석들인데, 17, 18세기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또 세월이 오래되면서 마모되고 매비하고 더 이상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17세기 때 4명, 18세기 때 8명이 있고, 또 특히 18세기 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숙종에서 영조 막 그 선정비나 생사당 금지령 내려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종에서 정조까지는 이 선정비나 생사당 금령 때문에 그렇게 그 선정비가 오늘날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다수 선정비는 다 언제 세워진 목사 선정비들이냐면 19세기 때 세워진 목사비고 55명이나 됩니다. 아까 69명 중에 55명이 19세기 때 이제 수령들이에요. 자, 이건 이제 산천단에 있는 이학동 선생 한라산 신단 기적비 해갖고 1990년에 이제 세워진 비석입니다. 산천단에 이학동. 요거는 이제 김영사굴에 있는 이 비석이 2개 있어요. 이거
왼쪽에 있는 요 비석은 일제 강점기 때 강범 치르는 사람이 이제 세운 비석이고 1937년.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비석은 72년에 이제 새로 세운 비석입니다. 서령판관 비석에서 다 최근에 세운 비석들이고. 요거는 이제 삼성열에 있는 이수동 목사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사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특히 제주 목사가 이수동 기념비 해갖고 요게 이제 아까 그 비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글자씩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 이 뒤에 보면 신해 10월 1일이라고 해서 1911년 신해년 때 이제 세운 비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제 99년까지 20세기 이전 고비, 조선시대 때 나온 이제 고비만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비가 그 남아있는 지금 수령선정비 중에 가장 오래된 비가 무슨 비냐 하면 화곡 비석거리에 이제 가서 보시면 신현비가 일단 연대상으로는 제일 먼저 목사예요. 이 인조 때 이제 제주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임에서 떠난 게 1640년이거든요. 1638년에 목사로 와서 1641년에 이제 떠납니다. 40년에 떠납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당시는 아니고 이제 떠나고 나니까는 참 고맙다 해서 선장비 제주 사람이 세웠을 것으로 전제하면은 일단 41년에 세운 게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 지금 1641년에 건립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근데 만약에 이 추정이 옳다면 요 비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에 있는 수령선정비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근데 아예 비석에 이게 언제 때 세운 비석이다라고 명기가 돼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는 가장 최근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대정향교에 있습니다. 이 대정현감을 여기했던 권국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향교에 이제 그 어떤 지원을 한 게 있어서 향교 측에서 고마워서 세운 비인데 거기 보면은 1662년 때 건립행로라라고 뭐 개수 다시 고쳐 세웠다 다시 세웠다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그냥 처음 세웠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확인이 가능한 지금 가장 오래된 비는 요 권국중 현감비 대정향교에 있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오래된 비고요. 가장 이제 그 최근의 비는 요 이규원 목사 화곡 비석거리에 있는 1895년 이후에 이제 건립된 이규원 목사비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설립된 비여서 요 세 비석 그러니까 추정상 가장 오래된 비 신현비 그리고 비석에서 연대 확인이 가능한 가장 오래된 비면 대정향교의 권국중 현감비 그리고 20세기 이전까지의 최근 비는 요 이규원 목사 화곡 비석거리에 있는 이 비가 이제 가장 최근의 것인데요. 이 기간 그러니까 요 신현 목사부터 신현 부임한 목사 1638년부터 이규원 목사가 이임하는 1894년까지 여기 256년까지입니다. 이때 부임한 제주 목사는 이때 부임한 제주 목사는 총 154명인데 이 중에 32명의 목사 선장비만 지금 건립되어 있으니까 대체로 뭐 5명 중 1명의 선장비가 건립됐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워도 뭐 파손되거나 더 이상 오늘날 전하지 않는 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다라는 이게 이제 화곡비석거리에 있는 신현 목사 이제 선장인데 가서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이제 그 비면에 이제 나옵니다. 목사, 심상연, 청덕, 선정비 해갖고 이제 신현 목사. 이게 이제 이규원 목사 화곡비석거리에 있는 이 비면 상태도 상당히 좀 고풍스럽고
요 글자가 새겨 들어간 그 각의 깊이도 그 새겨 들어간 각의 깊이도 막 이끼도 끼고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점점 그 얕아지면서 상당히 오래된 비석이면 또 쉬 알 수 있어서 거의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비가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대장현교에 있는 이제 그 공곡중 현감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거의 지금 마모되어 가고 있어요. 현감, 권공 이름은 좀 작겠습니다. 극중, 뭐 존성, 그 다음에 권학비 해갖고 이 성균관에 이제 그 성인 성현들을 존중하고 학문을 권장하는 비다 해서 공국중 현감비가 있는데 요 뒷면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옹정, 원년, 임진년 7월 11일 7월 1 이게 이거예요. 립이라고 수네요. 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옹정 원년이라는 게 도대체 몇 년이냐 이 청나라 연호로 옹정 원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강희네요. 강희 원년이 몇 년이냐 찾아보니까 1662년이에요. 그래서 1662년에 세웠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요거는 이제 저 성산 수산리에 가서 보시면 세워진 어삽인데 황구화 어삽인데 별견 어사 별도로 이제 파견된 어사 이때 그 대흉년이 들어서 아주 제주민이 상당수가 이제 막 죽고 했을 때 진일로 온 이제 어사입니다. 그래서 지성 진민비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백성들을 구휼했다 해서 이 사람이 조정에서는 뭐 만석 갖고 가라고 하니까 만석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3만석 갖고 와야 된다 막 하고 내려와서 곳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구휼한 어사인데 이 황구어사비에도 옆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옹정 2년 이렇게 이제 갑진년 나와 있네요. 이 옹정 2년이 찾아보니까 1724년이에요. 그래서 영조 때 1724년에 온 비가 지금 세워져 있어서 이런 비들은 상당히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한 300여 년 전에 이제 세워진 비고 옛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제주 목민관 비석의 직위별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비가 가장 많고요. 69명이고 이렇게 판관, 현관, 군수, 만호, 어사 이런 다양한 직책의 비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50%고 수량은 목사비가 106비가 있고요. 쭉 있어서 총 목민관비는 148비인데 비율은 목사비가 72%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명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이제 선전비 세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23명이고 102기가 되고요. 한 명의 한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 곳이 46군데입니다. 46명, 46기가 이제 세워져 있어요. 한 기씩만. 이런 비가 있고, 한 사람이 2기씩 있는데, 가장 많은 목사비가 이 윤구동 목사입니다. 신조 초에 1810년대 우리 제주 목사로 어떤 이 윤구동 목사비가 제주 천역에 13기나 세워져 있어요. 군데군데. 양원수 목사비도 한 10기 정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특히 윤구동 목사 때가 1800년대 초반기가 제주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역시 뭐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이른바 제주의 목사 선장비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잘했다 이 정도인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제주 전역을 입힌 흉년 같은 때 이 사람들 참 굶어 죽지 않도록 구휼을 좀 잘해서 고맙다 해서 세운 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1비 이상이 23명 100일이고 한 사람 한 개가 46명 해서 이제 69명 148기가 있죠. 최다오일 목사가 윤구동 목사비라고 이제 했고 두 번째 양원수 목사비가 이제 한 10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조 때 윤구동 목사비, 헌종 때 구재룡 장인식 이원달 목사비,
고종때 양원수 목사비가 이제 좀 많고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냥 간단하게 1인 1기씩. 윤구동 목사비 13개는 어디 있냐면 목관화에도 있고 화북 비석거리에도 있고 북천리, 서늘리, 와산리, 구자, 신자는 서기, 토평동, 애월, 외도, 월대 뭐 하여튼 군데군데 다 이제 17, 8년에 이렇게 건립한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윤구동 목사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817년 흉년 때문에 구휼을 좀 잘했다 이런 내용이 윤구동 목사 선정비의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양원수 목사비 역시 목관화에도 있고 삼상열에도 있고 뭐 외도에도 있고 판포리에도 있고 대체로 67, 8년에 이제 세운비석됩니다. 양원수 목사 역시 65년에 가을 극심한 태풍 피해 때문에 진일요 청령의 선장을 펼쳤다 하고 훈민편을 지어서 이제 또 교화도 이제 제법 했다. 그래서 떠날 때 양원수 목사가 떠날 때 토박이 아낙네들이 기름 박으면서 뭐 어버이를 이별했다라는 사실이 중국 탐나즈라는 이제 책에 이제 수록돼 있어서 선정으로 이렇게 이 양원수 목사는 바로 제주 목사로 이임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강화도로 가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을 때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서 이제 활약했던 또 장군이기도 합니다. 자, 제일 오래된 비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10년 뒤에 조천비석관에 있는 김수익 목사비도 1652년 건립된 것으로 이제 추정되니까 대체로 이제 한 370여 년 전 비석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연대 확인이 가능한 건 건국중 현감비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18세기 이전에 9기, 19세기 때 126기. 자, 이 비석거리가 소재한 곳이 관문, 관화교육, 유적명소, 방화진지, 교통요지, 요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은 육지와 제주를 잇는 관문, 조천, 화북, 애월 등지에 이게 많이 세워져요. 비석거리가 있는 곳이 다 거기 그 이유입니다. 관화나 교육 목적으로 목관화 향교에 이제 세워지는 비석도 있고, 명소에 세워지는 비석도 있고, 애월, 명월과 같이 그 진성들 쪽에 이제 성곽 쪽에 세워지는 거고, 교통요지에 세워지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정의암과 대정령 가는 교통요지의 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머물던 중간 휴게소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많이 보존돼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제대박물관에 있는 수령비들은 다 보수 보존 목적으로 이전한 거 내지는 아니면은 제대박물관에 있는 수령비 한 6개는 그 우리 삼양에 계신 그 진선기 관장님 계시죠. 그 민속통이든 이렇게 이제 그 모으셔서 소장품들을 이제 제주대 박물관에 전부 기증하셨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진선기 관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장하던 수령비들 수집했던 것을 다 제대 박물관에 보내서 기증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요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나서 다음에는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고 할 차례인데요. 일단 개괄적인 이론 부분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조금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 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소재지 중심으로 이렇게 한 번씩 사진을 조금 확인하면서 목민관 그 선정비에 대해서 우리 제주 전역에 이런 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어서 이제 정료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그 유배인 정려 유업이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우리 제주 전역에 산재한 그 이른바 수령들의 그 선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